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다 급락한 채 마감을 했죠. 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둔화가 됐는데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미국 4월 CPI 8.3%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입니다.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게 책정이 됐어요. 모두가 기대한 대로 상승률 둔화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미국장 초반에는요,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반 이후에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급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금융시장이 갑자기 달라졌을까요? 바로 물가지표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것이 과연 호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3월하고 4월 달에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3월 달에는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123불까지 치솟았는데 4월 달에는 계속해서 110불 이하로 낮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네. 그러면은 3월하고 4월하고 국제유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CPI 상승률이 둔화된 것처럼 나타날 수 있네. 야, 그러면은 국제유가는 왜 낮아졌는데 공급이 늘어나서? 아니, 일시적인 이유로 수요가 줄어들어서 중국이 코로나 봉쇄 조치 확대로 무려 1억 6,500만 명을 이동을 제한하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국제유가가 낮아진 거더라,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원유 가격 하락한 거 빼면 다른 물가는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야? 게다가 이 중국 봉쇄 끝나면 다시 국제 유가 올라갈 것이고 물가는 여기서 더 치솟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그런 CPI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제외 품목이 바로 이 그런 에너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게 전월 대비 상승률이 0.6%네. 전월 상승률 0.3%는 물론이고 예측치 0.4%보다 더 올랐잖아. 무슨 이게 물가 정점이냐. 게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원자재 가격만 띄운 게 아니라 식량 원자재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 국제 식량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 이거 지금 소비자 물가에 반영됐나? 안 됐죠. 보통 이렇게 식량 원자재 올라간 거는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으로 순차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물가 정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높아진 주거비 부담이 물가 압력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 전년 동기 대비 주거비가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얘가 물가 비중 중에 32%를 차지한대요. 지금 미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치솟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렌트비도 같이 올라가는 추세죠. 그런데 지금 렌트비 정말로 많이 올라간 거, 이게 과연 소비자 통계 내의 주거비에서 다 반영이 됐을까? 안 됐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승분을 반영하려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앞으로 물가 불안이 확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주택 가격이 하락해야 물가 부담도 덜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 인위적으로 자산을 하락시킬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고평가와 물가 안정이 양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산 가격 고평가로 은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용 비용이 증가하더라. 그것이 수요 쪽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죠. 또한 아까 렌트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집값이 유지되면 렌트비가 상승하고 높은 물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자산 가격을 급락시킬 정도의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이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기준금리 변화를 나타내는 2년물 국채금리가 2.65%로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이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본 거죠. 반면에 이런 식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한 채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5월 FOMC에서 0.5%포인트 올렸고 6월과 7월에서도 0.5%포인트 빅스텝이 유력해요. 단 6월에 물가지표가 불안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0.75%포인트도 배제하긴 어렵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지표가 나와야 빅스텝으로 진행할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진행할지 결정이 된다는 부분이죠. 금일 한국 금융시장은요, 선방하는 듯 하다가 폭격을 맞아버렸습니다. 코스피가 2550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무려 14.5원이 상승한 1289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조만간 1300원대를 보게 생겼어요. 자, 환율 심각하죠. 달러 가치 자체가 지금 크게 올라가는 상황, 긴축을 통해서 전 세계에 풀러졌던 달러가 빠르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벌써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4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5월 말에 금통이 있잖아요. 4월에 금리 올렸지만 5월에도 금리 올려야 될 것 같아. 현재 나오는 언론 보도는 이런데, 야, 이거 0.25%포인트로 될까? 0.5%포인트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환율이 이렇게 무너지잖아. 봐봐. 대한민국은 6월 달에 금통위가 없어. 근데 미국은 6월에 FOMC가 있지. 그러면 6월에 FOMC에서 0.5%포인트 두 번 올리게 되면은, 어이구야? 2%가 되네. 한국은 기준금리가 1.75%고 미국은 2%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되는데, 야, 물론 과거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되더라도 환율이 탄탄하게 버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환율에 문제를 제기하잖아. 게다가 외환보유고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외환보유고 풀어서 방어하다 보면 이것이 또 환율 약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야, 차라리 금리 올려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 0.5%포인트 안 올리더라도 5월 달과 7월 달은 무조건 올릴 거라는 주장을 힘이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볼 문제, 부동산도요, 이제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가계가 보유한 유동성은 기대 수익이 높은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안정성과 수익을 고려해서 이동을 반드시 하게 돼 있죠. 왜? 가계는 흑자 주체니까 경제 활동을 하면서 교훈을 계속 쌓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부동산으로 갈 것이냐, 주식으로 갈 것이냐, 예금이나 채권으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크게 변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강남이나 서초지구는 더 올랐어요. 자, 반면에 주식이나 예금, 채권 부분은 매력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당장 코스피만 보더라도요, 이미 2020년 10월 수준입니다. 현재와 2020년 말은 기업 실적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다는 저평가 이슈가 나올만 하다는 거예요. 코스피만 그러겠습니까? 나스닥도 고점 대비 30% 급락한 상황입니다. 나스닥 11,364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작년 11월 15일 날 16,000포인트까지 갔다가 30%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손자한테도 물려둬도 될 것 같은 주식 애플은요, 올해 들어서 19.5%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2.6%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40%, 알파벳은 24% 하락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주식들 굉장히 매력 있는 주식들이죠. 그런데 이런 주식 투자하는 거 위험해 보이시나요? 그럼 또 다른 선택 방안이 있죠. 바로 3% 넘는 이자를 30년 동안 지급하는 장기 국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해외 주식도 괜찮은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나는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안정된 이자 수익을 받고 싶다. 장기 국채 가격도 급락하면서 수익률이 폭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가계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이 굉장히 다양하더라. 단순히 부동산 말고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게 단순히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자산이 많은 다주택자한테도 부동산 이미 팔아버리고 이제 다른 자산으로 넘어가 보자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금일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발표됐거든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요. 그런데 서울 지역이 전월에 0.01% 상승해서 보합으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02%로 경기 인천 지역 하락세는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부동산이 분명히 3월부터 뚜렷하게 반전 신호가 나타났어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시장이 훈풍이 불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규제 완화 기대감이 4월 금리 인상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양도세 중과 완화 매물 증가 부분까지 겹쳐버리면서 상승률이 다시
보합 또는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부분이죠. 이게 2014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그림이에요. 왜냐면 그동안은 1분기 때 약세가 이어지다 그 다음부터는 2분기부터는 규제 완화 등의 기대감으로 항상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었고 점점 상승률을 확대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합으로 전환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처럼 집값이 버티는 것도 아주 길어야 6개월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현재와 같은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을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